어제 남편이 설거지를 하나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어요.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설거지 한 번 안 한 게 그렇게 큰일이야. 당신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정말 설거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당신이 본 건 설거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이 영상은 참고를 위한 이야기이며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봤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진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방어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친구가 승진 소식을 자랑할 때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뭔가 불편한 이유는요. 시어머니가 명절에 요리를 하나씩 평가할 때 폭발할 것 같은 이유는요. 잠깐 멈춰 볼게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누군가 말이에요. 융은 이런 현상을 그림자의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 보고 싶지 않아서 깊이 숨겨둔 부분들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건 나쁜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라고 배웠던 모든 것들. 화내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욕심부리면 안 돼. 그런데 그 감정들이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넣었을 뿐이죠.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료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은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제 시간에 출근도 잘 안 하고 점심시간은 항상 길게 가져요. 당신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 프로답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당신은 평생 책임감 있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늘 시간 지키고 열심히 하고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나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동료에게서 보는 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당신이 평생 억눌러 왔던 자유로움이에요. 당신도 사실은 가끔 늦게 출근하고 싶고 점심시간 길게 가지고 싶고 일 좀 대충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착한 딸로 살아야 했고 성실한 직원이어야 했고 책임감 있는 엄마여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동료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하고 싶었지만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로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 시누이가 문제예요. 시누이는 명절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수다만 떨다가 갑니다. 반면 당신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죠. 체면 때문에, 며느리 역할 때문에,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요. 시누이를 보면 화가 납니다. 너무 이기적이야. 가족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뭘까요? 시누이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시누이는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있어요. 경계를 긋고 자기 시간을 지키고 체면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거요. 당신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기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수 없었죠. 융은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거부한 부분이라고요.
엄마와 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3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한다고 해봅시다. 엄마는 불안해집니다.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이가 있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니? 딸은 답답해요. 엄마는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지? 하지만 엄마의 불안은 딸 걱정만은 아닐 수 있어요. 엄마 자신이 평생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혼자 사는 삶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딸의 선택이 두려운 겁니다. 그건 엄마 자신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자유니까요. 여기서 숨 한 번 쉬어봐요. 당신이 유독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정확히 무엇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나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특징은 당신이 자신에게 금지시킨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끄러운 사람이 싫다면 당신은 평생 조용히 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싫다면 당신은 늘 참고 맞춰주라고 들었을 거고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부러우면서도 짜증난다면 당신은 평생 쉴 틈 없이 일했을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를 비판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즉시 방어적이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변명을 늘어놓죠. 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끓어요. 집에 가서도 그 생각만 나요.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판을 들은 다른 동료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왜 당신만 그렇게 힘들까요? 융은 이런 과잉 반응이 그림자와 관련 있다고 봤어요. 어쩌면 당신은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해. 인정받아야 해.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깊이 숨겨둔 거예요. 그런데 상사의 비판은 바로 그 숨겨둔 부분을 건드렸어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도 보여주고 호텔도 좋았다고 식당도 멋졌다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웃으면서 듣습니다. 좋았겠다, 부럽다 말하죠.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찜찜하고 속상합니다. 왜 그 친구만 좋은 일이 있을까? 자랑하려고 그렇게 떠들었나? 이게 바로 투사예요. 친구가 자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당신 안에 여행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못 갔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그래서 그 욕망을 억눌렀어요. 근데 친구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지금 마음이 움직였나요? 회식 자리 이야기도 해볼게요. 한국 직장 문화에서 회식은 빠질 수 없죠. 그런데 당신은 회식이 너무 싫어요. 가면 피곤하고 집에 늦게 가게 되고 다음날 힘들고요. 하지만 안 가면 팀워크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쩔 수 없이 갑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먼저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가족 일이 있다면서요. 당신은 속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 참 이기적이네. 다들 있는데 혼자 먼저 가. 그런데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도 먼저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치가 보여서 못 갔죠. 그 동료는 당신이 못한 걸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윤근 이런 투사가 일어나는 이유를 명확히 봤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억압된 욕망을 타인을 통해 보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죠.
밤늦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 있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요.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흘러요. 융은 이런 순간을 중요하게 봤어요. 낮 동안 우리가 겉으로 사는 나를 유지하느라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밤에 올라오는 거라고요. 페르소나 뒤에 숨겨뒀던 진짜 감정들이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또 어렵죠. 그냥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그 모든 역할 뒤에 진짜 나는 지쳐 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진짜 나가 잠깐 숨을 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타인에게 화내고 불편해야 하고 투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융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의식화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설거지 안 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날 때 멈춰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화난 이유가 설거지일까? 아니면 내가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억눌렀던 불만이 터진 걸까? 나도 좀 쉬고 싶었던 건 아닐까? 게으른 동료가 짜증날 때도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문제일까? 아니면 나는 왜 평생 쉬지 못하고 살았을까? 나도 가끔은 여유 부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신우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나는 왜 경계를 못 그을까? 왜 나는 체면과 정 때문에 항상 희생해야 할까? 나도 내 시간을 지킬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뭔가 변하기 시작해요. 투사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볼까요?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나? 둘째, 나는 이 특성을 내 안에 갖고 있지 않나? 셋째, 나는 언제부터 이 특성을 금지시켰나? 대부분 답이 나와요. 아, 내가 화난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억압 때문이구나. 당신이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의 특성을 댓글에 일 하나만 적어봐요. 엄마와 관계가 힘든 딸의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딸은 35인데 엄마는 여전히 간섭해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직장은 안정적이냐? 건강은 잘 챙기냐? 딸은 답답해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융의 관점에서 보면 엄마도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 인생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안을 딸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엄마 세대는 결혼 안 하고 사는 여성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딸의 선택이 무섭고 불안한 겁니다. 딸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에요. 딸도 마찬가지로 투사해요. 엄마를 보면 답답해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자기 인생을 안 살고 자식 걱정만 하나?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딸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까? 혼자 늙으면 외로울까? 딸은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투사하는 거죠. 잠깐 멈춰볼게요. 가족 중에 당신과 자주 부딪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의 어떤 억압된 부분을 건드리는지 생각해 봤나요? 융은 가족 관계가 투사의 무대가 되기 쉽다고 봤어요. 너무 가까워서 경계가 모호하고 너무 익숙해서 감정이 날 것으로 올라오니까요. 부부 관계도 그래요. 남편이 말을 안 한다고 화를 내는 아내가 있어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답답해요. 나는 원래 말이 없는데 왜 자꾸 말하라고 해? 융은 이렇게 봤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침묵이 두려운 거라고요.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아내는 자기 자신의 불안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말을 해줘야 아내는 안심이 돼요. 자기 불안을 외면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의 침묵은 아내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과 침묵 속에서 대화해 본 적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회의에서 의견을 냈는데 팀장이 무시했다고 느껴요.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수 있어요. 형제 중에 막내였거나 집안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나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억눌렀어요. 팀장이 무시한 게 아니라 당신 아내의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윤근 이런 과정을 개성화 과정의 일부로 봤습니다. 개성화라는 말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찾는 과정이에요. 내가 억눌렀던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서 통합하는 거죠.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뭘까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게으를 수 있고, 나도 질투할 수 있고, 나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타인에 대한 판단이 줄어들어요. 게으른 동료를 봐도 예전처럼 화가 안 나요. 아, 저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사는구나. 나도 가끔은 쉬고 싶으니까 이해돼. 자랑하는 친구를 봐도 불편하지 않아요. 저 친구 좋은 일 있어서 신이 났구나. 나도 내 방식으로 행복 찾으면 되지. 신우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덜 화가 나요. 저 사람은 경계를 잘 그네. 나도 이제 좀 배워야겠다. 융의 말대로 그림자를 의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숨 한 번 쉬어요. 당신이 억눌러온 감정이나 욕망이 무엇인지 떠올려 봐요. 혹시 쉬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자유롭고 싶은 욕망, 화내고 싶은 욕망. 이런 통합 과정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으니까요. 착하다는 건 화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거라고 배웠죠. 그런데 융은 말해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온전하다는 건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면도 있고 불완전한 면도 있는 사람. 그걸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한 여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평생 엄마 역할을 충실히 해왔어요. 아이들을 위해 자기 꿈을 접었고 남편을 위해 뒷바라지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고 나니까 공허해요. 나는 뭐지? 엄마 말고 나는 누구지? 밤마다 울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융은 이렇게 볼 거예요. 당신이 억눌렀던 자신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엄마 역할 뒤에 숨겨뒀던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이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 여성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림자를 통합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기도 하다. 나도 꿈이 있고 욕망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걸 이제 인정하고 살아보는 거죠. 처음엔 죄책감이 들어요. 이기적인 것 같고 나쁜 엄마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걸요. 며느리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성이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과 관계를 맺어요. 처음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어요. 모든 걸 참고 맞춰줬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명절에 폭발했어요. 왜 나만 일해야 해요? 나도 좀 쉬고 싶어요.
가족들은 놀랐어요.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너무 했나?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건강한 반응이에요. 억눌렀던 그림자가 올라온 거죠. 나도 쉴 권리가 있어. 나도 인간이야.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나쁜 거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억누르려고 해요. 하지만 융은 말해요. 그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게 당신의 그림자고 그걸 통합해야 온전해진다고요. 지금 당신 안에서 억눌린 목소리가 있나요? 투사를 알아차리고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평생의 작업이에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매일 조금씩 자기를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짜증이 날 때마다 멈춰서 물어봐요. 이 사람의 뭐가 나를 불편하게 해? 나는 이걸 내 안에서 억눌렀나? 가족과 부딪힐 때마다 물어봐요. 내가 정말 화난 이유가 뭐지?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뭔가가 건드려진 걸까? 친구를 볼 때 부러움이나 질투가 올라올 때도 물어봐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내가 원했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점 자신을 알아가게 돼요. 융은 이걸 적극적 상상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냥 내 마음의 한 부분에게 말 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억눌렀던 부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뭘 원해? 너는 왜 화났어? 너는 뭐가 두려워?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는데 거절했어요.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부담스러워서요. 책임이 두렵고 실패할까봐 무서웠죠. 집에 와서 후회가 밀려와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항상 이렇지? 이때 융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그 두려워하는 부분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무서워? 뭐가 제일 두려워? 그러면 답이 올라와요. 실패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 같아.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어릴 때 실수하면 엄마가 화냈어. 아, 이제 보여요. 당신의 두려움은 지금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쌓인 것이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뭔가 풀려요. 융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다고 봤어요. 억눌렀던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서 받아들이는 거죠. 게으른 나, 질투하는 나, 화내는 나, 욕심 부리는 나. 그 모든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감정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죠. 나는 가끔 게으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질투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친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죠. 다만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요. 그래, 나도 집에 가고 싶어. 피곤해.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만 더 있다 갈까? 아니면 정말 가야 하나? 억누르지 않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생겨요. 시댁일을 하면서도 속으로 인정해요. 나는 이게 싫어. 쉬고 싶어.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덜 쌓여요. 억지로 하면서도 착한 척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해요. 남편이 설거지 안 한 걸 봤을 때도요. 화가 나는 내 마음을 인정해요. 그래, 나 지금 화났어. 왜냐하면 나도 쉬고 싶은데 못 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남편한테 덜 퍼붓게 돼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요. 윤기,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그림자가 있는 게 정상이고 그걸 인정하는 게 성장이다.
한국 문화는 특히 이런 게 어려워요.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고 눈치를 보고 조화를 지키는 걸 배웠죠.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건 버릇없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더 억눌러 왔어요. 그리고 그 억눌린 감정들이 엉뚱한 곳에서 터져요. 설거지로, 빨래로, 작은 말 한마디로. 융은 이렇게 관찰했어요.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돌아온다고요.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이 외면할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직면해야 해요. 무서워도요. 당신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당신의 모습이 뭔가요? 혹시 나약한 모습, 화내는 모습, 질투하는 모습, 게으른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정면으로 봐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뭔가 편해져요.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윤군 이런 과정이 개인을 넘어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각자가 자기 그림자를 통합하면 타인에 대한 투사가 줄어들고 그러면 갈등도 줄어든다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엄마가 자기 그림자를 인정하면 딸에게 투사하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 불안을 인정하면 아내에게 화풀이 하지 않고요. 직장에서도요. 내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동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여져요. 물론 이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씩이라도 가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멈춰봐요. 이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뭔가 때문일까? 그렇게 한 번만 물어봐도 달라져요. 다음번에 가족과 부딪힐 때도 멈춰봐요. 내가 정말 화난 이유가 뭐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억눌러 온 감정 때문일까? 이런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당신을 알아가게 돼요. 융은 이 여정이 외롭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니까요. 그냥 타인 탓하고 살죠.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행복할 거야. 하지만 융은 말해요.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요.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요. 예전에 짜증나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예전에 부러웠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일 뿐이고요.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안의 것들을 통합했으니까요. 융기 말한 개성화의 끝은 이거예요. 온전한 나로 사는 것. 그림자도 빛도 모두 가진 나로 사는 것.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당신도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타인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걸 깨달았나요? 당신이 억눌러 온 감정이나 욕망이 무엇인지 떠올려보고 댓글에 이를 남겨봐요.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통합하는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